지금 제 통장 잔고는 13만 원입니다. 5년 전 18억이 있었던 그 통장의 말입니다. 39년간 일궈낸 모든 것이 5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아내도, 아들도, 친구들도 모두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성공이라고 믿었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파멸로 가는 계단이었다는 것을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39년간 식품 도매업을 운영해왔던 김한길입니다. 올해 70세가 됐고 혼자 반지하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저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직원 50명을 거느린 회사를 운영했고 강남에 아파트가 있었으며 아들 결혼 자금까지 넉넉히 준비해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당신만큼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봄이었습니다. 39년간 운영해온 식품 도매업체를 매각하던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총 매각 대금 18억 원. 그 숫자를 보며 이제 정말 편히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내 정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쉬면서 살자.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대단해요. 39년을 한결같이 일해서 이만큼 모으다니 그 웃음 속에 안도감과 기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32살로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연애도 순조로웠습니다. 결혼자금 5억 원은 이미 따로 마련해뒀고 저희 부부가 쓸 돈도 충분했습니다. 62세부터 시작된 국민연금 월 100만 원까지 더해져서 강남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갖춰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외식을 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존경합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만큼 이루시다니. 저도 아버지처럼 성공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39년간 일만 해오던 제게 갑작스런 여유는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회사로 향하던 습관은 그대로인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게 은퇴한 사람의 삶인가 싶어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골프장에서 오랜 지인인 최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조업을 하던 사람으로 저보다 2년 먼저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한길이 형, 요즘은 예금 이자로는 인플레이션도 못 이긴다는 거 알아? 은행에 돈만 넣어두면 실질적으로는 손해야. 나는 요즘 주식으로 재미 좀 보고 있어. 연금 100만 원 받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예전 생활 수준 유지하기 어렵거든. 그 말이 묘하게 귀에 꽂혔습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과 예금 이자만으로는 강남 아파트 관리비조차 빠듯했습니다. 18억을 은행에만 넣어두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최 사장이 그러는데 요즘은 주식 투자 안 하면 바보래.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이 줄어든다더라. 우리도 연금 100만 원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하잖아.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이에 무슨 주식이야? 지금 가진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잖아. 연금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소극적으로 들렸습니다. 여보, 세상이 바뀌었어. 예전처럼 살면 안 돼. 연금 1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관리비만 해도 80만 원인데 우리도 시대를 따라가야 해.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2020년 가을, 저는 주식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2억 원만 넣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같은 회사들 말입니다.
증권사 직원이 추천해준 종목들을 조금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계좌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긴장됐습니다. 빨간색이면 오르는 거고 파란색이면 내리는 거라는 것도 그때 배웠습니다. 놀랍게도 운이 좋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이 연이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두 달 만에 2억 8천만 원이 됐습니다. 8천만 원을 번 겁니다. 아내에게 보여주자 그녀도 놀랐습니다. 어머, 정말이야? 이렇게 쉽게 돈이 늘어나는구나.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성공의 고무대 저는 더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뉴스를 챙겨보고 증권사 리포트도 읽었습니다. 전기차가 미래 산업이라는 이야기에 LG화학, 삼성, SDI 같은 배터리 회사 주식도 샀습니다. 이것도 신의 한 수였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폭등하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4개월 만에 2억이 4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일상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주식 확인하기였습니다. 미국 나스닥이 어떻게 마감했는지, 오늘 장이 어떻게 열릴지 궁금해서 새벽 5시에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겁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주식 얘기만 해. 좀 조심하는 게 어때?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이건 도박이 아니야. 투자라고. 공부하고 분석해서 하는 거야. 6개월 만에 2억이 4억 6천만 원이 됐습니다. 2억 6천만 원을 번 겁니다. 골프장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나 주식으로 6개월 만에 2억 반 정도 벌었어.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한길이 대단하네. 어떻게 그렇게 잘해? 나도 좀 가르쳐줘. 그 순간 저는 마치 투자의 신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39년간 사업을 해온 경험과 통찰력이 주식 투자에도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21년이 되면서 저의 투자 욕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4억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은행에 있는 돈을 더 끌어다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투자금을 12억으로 늘렸습니다. 18억 중 12억을 주식에 넣은 겁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조금만 하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잘 몰라. 지금이 기회야. 놓치면 후회해. 이렇게 확실한 걸 왜 망설여?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2021년은 정말 황금 같은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각국 정부가 돈을 풀면서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넘쳤습니다. 거의 모든 주식이 올랐습니다. 제가 가진 주식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이오 주식, 전기차 주식, 반도체 주식까지 모두 상승세를 탔습니다. 12억이 어느새 18억을 넘어섰습니다. 원래 전체 자산보다 더 많아진 겁니다. 동네 친구들이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길이 따라하면 된다더라. 한길이가 사는 주식은 무조건 올라간다더라.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평생 남보다 앞서 본 적이 없는 제가 처음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추천 종목을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해 줬습니다. 요즘은 2차 전지야.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 대박 날 거야. 카카오도 좋고. 그의 아들 민수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5억을 주겠다고 했더니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투자 실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돈이 불어나니까 여유가 있으신 거죠? 저는 뿌듯했습니다. 아들마저 제 투자 실력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39년간 사업하면서 터득한 안목이 있어. 주식도 결국 사업이거든. 하지만 아내 정순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당신 너무 큰 돈을 움직이는 것 같아서 불안해. 적당히 하면 안 돼? 저는 그런 아내가 답답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투자를 잘 몰라서 그래. 지금 안 하면 언제 해? 우리 나이에 이런 기회가 또 있겠어? 남들은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수는 없잖아.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 너무 무리하지는 마. 2021년 하반기 저는 더 큰 욕심을 냈습니다. 18억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큰 수익을 내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대출이었습니다. 신용대출 5억, 주택담보대출 8억을 받았습니다. 총 31억을 주식에 투자하게 된 겁니다. 아내가 알게 됐을 때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신 미쳤어? 집까지 담보로 잡았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 지금 수익률로 보면 1년 안에 대출은 다 갚을 수 있어. 집은 절대 잃지 않을 거야. 2022년 초만 해도 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투자금이 35억까지 불어났습니다. 4억이 넘는 수익을 낸 겁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100억도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 파생 상품에 손을 댔습니다. 옵션이니 선물이니 하는 것들 말입니다. 증권사 직원이 설명해 줬습니다. 이건 레버리지가 있어서 적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물론 위험도 있지만 한길림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제 귀에는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레버리지라는 것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는 것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만 보였습니다. 옵션으로 몇 번 투자해보니 정말 수익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500만 원을 번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고수의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민수도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여유 있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주변에서 부러워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제가 번 돈이 아들의 인생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 손자 손녀 태어나도 교육비 걱정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중반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몰렸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졌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00만 원씩 손실이 나는 날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올랐으니까 잠깐 내리는 건 당연한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락세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35억이 30억으로 다시 25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며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이른바 물타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미국 증시를 확인했습니다. 나스닥이 떨어지면 다음날 우리나라 증시도 떨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당신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얼굴이 많이 상했어. 괜찮은 거야?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2달 만에 8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그제야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혹시 이것이 큰 하락장의 시작인 건 아닐까?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올린 것에 비하면 이 정도 하락은 감당할 만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내와 첫 번째 큰 싸움을 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았다는 걸 알게 된 아내가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우리 집이 없어지면 어떻게 살아? 저는 변명했습니다. 여보, 아직 괜찮아. 손실이 좀 있지만 원금은 지킬 수 있어. 대출 이자도 낼 수 있고. 하지만 아내는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나 바보 아니야.
당신 표정 보면 다 알아. 그 싸움 이후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아내는 말수가 줄었고 저는 더욱 주식에만 매달렸습니다. 어떻게든 잃은 돈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야 아내에게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제 바람과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가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총 손실이 1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원금 18억에서 15억을 잃은 겁니다. 남은 돈은 고작 3억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출 원리금은 매달 300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고 있었지만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400만 원은 써야 했습니다. 3억으로는 6년도 못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정말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9년간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제가 이런 실패를 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시장이 회복될 것이고 저도 예전처럼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투자에 손을 댔습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말입니다. 아내가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습니다. 58세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당신이 투자한 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벌어야겠어. 연금 100만 원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 때문에 평생 집에서 살림만 했던 아내가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들 민수도 눈치를 챘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저희 상황을 알게 된 후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상황에 결혼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미루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죄스러웠습니다. 아들의 인생까지 제 잘못으로 미뤄지게 된 겁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곧 회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결혼은 예정대로 해.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2023년 초 저는 마지막 도박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돈을 빌렸습니다. 연금공단에서 연금담보대출도 받았습니다. 월 100만 원 연금을 담보로 2천만 원을 빌린 겁니다. 총 3억 원을 모았습니다. 한길이 형, 이거 마지막이야. 정말 확실한 거지? 친구들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바이오 신약주로 한 방에 만회하겠어. 내가 39년간 사업하면서 터득한 안목을 믿어. 하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이오 신약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어떤 회사가 신약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 회사 주식을 전량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거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실패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쳤습니다. 차용한 3억 원이 일주일 만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거의 다 날려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길이, 우리 돈 어떻게 된 거야? 우리도 급한 돈이었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한길이가 사기꾼이 된 것 같아. 그렇게 확신하더니 이게 뭐야? 그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락도 잘 안 되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댔습니다. 39년간 쌓아온 인간관계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골프장에서도 혼자 다녀야 했습니다. 한길이 만나면 또 돈 달라고 할까봐 다들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2023년 중반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대출 이자조차 낼 수 없게 된 겁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째 연체되고 있습니다. 빨리 상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담보물을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정말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강남에 있던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 된 겁니다.
아내에게 솔직히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집을 팔아야겠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아내는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당신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팔자.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어. 그 순간 아내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강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집을 팔고 전세 아파트로 이주했습니다. 강남 80평 아파트에서 25평 전세로 이사한 겁니다. 이삿날 짐을 정리하면서 아내가 울었습니다. 39년 동안 모은 게 이렇게 사라지다니. 나는 꿈인 줄 알았어.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집을 팔고 남은 돈은 고작 3억 원이었습니다. 대출을 갚고 나니 그것도 1억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8세의 나이에 1억 원으로 새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1억 원마저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소액이라도 투자해야 돈이 늘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6개월 만에 모두 잃었습니다. 완전히 무일푼이 된 저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상품을 분류하는 일이었습니다. 39년간 사장으로 살아온 제가 시급 9,000원을 받고 일하게 된 겁니다. 첫 출근 날 작업복을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게 내가 꿈꿔온 노후인가? 이런 생각이 들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버텨야 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들을 나르고 정리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팠고 손목도 아팠습니다. 같이 일하는 젊은 사람들은 제 나이를 알고 나서 신기해했습니다. 아저씨, 나이가 많으신데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투자 실패로 모든 것을 잃어서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내도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58세의 나이에 처음 하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손님 응대며 재고 정리며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젊은 점주가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줌마, 이것도 모르세요? 좀 더 빠릿빠릿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내의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도 참고 일했습니다. 집에서 서로 만나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나가서 아침에 들어오고 아내는 저녁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가끔 스치듯 마주칠 때 서로의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된 것 같았습니다. 2024년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폭발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욕심만 부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겠어? 나는 39년 동안 당신만 믿고 살았어. 그런데 당신이 하룻밤에 모든 걸 다 날려버렸잖아.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돈을 잃는 것도 힘들었지만 아내까지 잃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조금만 더 참자. 다시 일으켜 세울게. 하지만 아내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을 거야. 지금도 주식 생각만 하고 있잖아. 나는 이제 지쳤어. 혼자 살겠어. 이혼 서류를 쓰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39년간 함께했던 동반자와 헤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좋은 추억도 많았지만 이제 끝이야. 각자 남은 인생을 살아가자.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 말에 저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민수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까지 망가졌어요. 연인과도 헤어졌고 친구들 앞에서도 부끄러워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마저 저를 떠난 겁니다.
그때서야 정말 혼자가 됐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모두 떠나고 홀로 남은 70세 노인이 된 겁니다.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제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남 80평 아파트에서 이런 곳으로 떨어진다는 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첫날 밤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뭔가 잘못됐는데 되돌릴 수도 없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과 합쳐서 총 220만 원이 제 수입이었습니다.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18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등을 내고 나면 150만 원 정도가 생활비였습니다. 하루에 5만 원꼴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나마 연금이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몸이 상했습니다. 혈압도 올랐고 당뇨도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의료비가 부담됐습니다. 약값도 아까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라도 받았을 텐데 이제는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2025년 초 제가 쓰러진 날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워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119에 신고돼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깨어나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내가 아들이 달려왔을 텐데 이제는 연락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70세가 되어서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있는 제 모습이 너무 처참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성공한 사업가였는데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고독한 노인이 된 겁니다. 병원비를 낼 돈도 없어서 퇴원을 미뤄달라고 간청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서 천장을 보며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18억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도 욕심을 부렸던 게 문제였을까? 주식 투자 자체가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제가 무지했던 게 문제였을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깨달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돈을 벌려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아들도 친구들도 모두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18억이 있을 때는 그 돈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야말로 진짜 자산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 통장 잔고는 13만 원입니다. 매달 편의점에서 받는 120만 원과 국민연금 100만 원. 총 220만 원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을 그만두면 연금 100만 원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빚은 아직 5억 원이 남아있고 연금담보대출도 갚아야 합니다. 평생 다 갚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체념했습니다. 더 이상 한탕을 꿈꾸지도 않고 투자로 잃은 돈을 되찾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가끔 아내와 아들 생각이 나지만 연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니까 그들의 새로운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은 새벽에 일어나서 반지하 방 작은 창문으로 하늘을 봅니다. 5년 전에도 같은 하늘이었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하늘로 보였는데 지금은 그저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한 하늘일 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현실이고 5년 전의 성공은 일시적인 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투자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 재산을 걸고 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우정, 그런 것들이 진짜 자산입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도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큰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투자가 실패했을 때 잃을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당신의 가족들과 상의했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만의 판단으로 큰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70세입니다. 남은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했을 때의 달콤함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 달콤함이 더 큰 실패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노후는 저보다 훨씬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 경험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